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엄마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은 너에게. 지은이는 찰스 화이트필드, 미국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자 심리치료사입니다.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Healing the Child Within, 내면 아이 치유하기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가 살고 있다. 내면 아이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개념이다. 누구나 내면 아이를 하나씩 품고 산다. 내면 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며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내면 아이를 찾고 인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부모의 무의식적인 양육 태도와 사회의 기존 가치관에 의해 자기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를 부인한다. 내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거짓된 자아 혹은 의존적인 자아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늘 피해자의 상태로 삶을 살아가며 정신적인 충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리치료에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프로이트가 트라우마 이론을 발표한 이후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이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대부분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면 아이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가장 진짜처럼 느껴지고 활기 있게 느껴질 때에 자기 자신을 말한다. 때론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하고 긴장되고 진짜가 아닌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보통 거짓된 자아가 진짜 자아를 밀치고 마음을 점령할 때 그런 기분을 느낀다. 거짓된 자아는 금지된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이 많으며 참 자아를 은폐한다. 또 거짓된 자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자신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심지어 거짓으로 감정을 꾸미기도 한다. 잘 지내니?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다. 역설적인 것은 우리 대부분이 거짓된 자아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식하고 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구를 갖고 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면 아이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 매슬로 등 학자들이 정의 내린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나는 20가지 인간의 욕구 단계를 정리했다. 1. 생존의 욕구. 2. 안전의 욕구. 3. 신체 접촉의 욕구. 4.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5. 반응을 바라는 욕구. 6. 지도받고 싶은 욕구. 7. 경청의 욕구. 8. 존재의 욕구. 9. 참여의 욕구. 10. 인정받고 싶은 욕구. 11. 상실을 슬퍼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욕구. 12. 지지받고 싶은 욕구. 13. 충실함과 신뢰에 대한 욕구. 14. 성취에 대한 욕구. 15. 기분 전환의 욕구, 일상을 초월하려는 욕구. 16. 성에 대한 욕구. 17. 즐거움에 대한 욕구. 18. 자유에 대한 욕구. 19. 돌봄에 관한 욕구. 20.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아이는 마땅히 부모의 도움을 받아 욕구를 충족할 권리가 있다. 만약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대신 부모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쓴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그런 아이는 자신의 참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거짓된 자아나
의존적인 자아를 발달시킨다. 상호 의존증은 자아를 잃어버리는 병이다. 다른 사람의 욕구나 행동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고통을 겪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상호 의존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상호 의존증 환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참 자아는 돌보지 않는다. 상호 의존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배려와 닮은 부분이 많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하며 살다 보면 내면 아이, 다시 말해 참 자아는 계속 억눌려 병이 들 수밖에 없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부모는 대개 극단적일 만큼 아이에게 엄격하고 체벌을 자주 하며 비판적이고 완벽을 추구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도 사랑이 없는 냉담한 관계를 맺는다. 또 아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문제 가정의 문제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협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솔직하고 창의적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다. 솔직하고 창의적으로 살지 못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탐험하고 완성할 수 없으며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한다.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없다. 문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은 감정, 특히 개개인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분노가 늘 존재하는데도 표현이 허용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학대, 반사회적인 행동, 여러 형태의 통증 및 만성질환, 스트레스 관련 질병 등으로 나타난다. 아이가 보는 현실은 부정되고 가족은 새로운 형태, 즉 진실처럼 꾸며진 거짓을 받아들인다. 자신이 겪은 학대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안전한 사람들 혹은 안전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죄의식은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느끼는 불쾌한 기분이다. 죄의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드는 불편한 감정인 반면 수치심은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따라서 죄의식은 바로잡거나 용서받기가 비교적 쉽지만 수치심은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치심은 자신이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것처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쓰고 있는 가명과 문제점까지도 다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끼고 마치 자기만 그런 괴로운 기분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감추기만 해서는 수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수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말이다. 수치심은 부정적인 말과 신념, 규칙 등을 들으며 자랄 때 생긴다. 그런 말은 부모와 선생님 같은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규칙들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부모의 말에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는 부모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죄의식을 느끼며 심한 수치심을 갖게 된다. 늘 수치심을 느끼며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상호 의존적인 자세로 살면 뭔가를 잃은 것 같고 불완전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긴장하고 공허해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해하고 무감각해진다. 반면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였다가
거부당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밖에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내면 아이를 울게 만드는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안전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다. 다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내면 아이, 참 자아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모두 공개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서는 수치심을 치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인 첫째, 감정, 둘째, 건강한 충동, 즉 성적인 충동, 공격적인 충동, 식욕, 친밀함에 대한 욕구 등 셋째, 욕구, 즉 지지받고 싶은 욕구, 경청의 욕구 등 넷째,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 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무기력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이런 상태를 퇴행이라고 하는데, 퇴행은 어린 시절의 생존 메커니즘으로 회귀하는 것을 뜻한다. 곁에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진짜 떠나지는 않아도 떠날 수 있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즉 자동차 열쇠를 꽉 쥐는 것만으로도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다. 정신의 마비란 어떤 것일까? 커맥은 정신의 마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투 중인 군인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 적에게 동정심을 느껴 총을 쏘지 못하거나 전쟁터의 상황에 두려움을 느껴 총알이나 폭탄이 날아오는데도 피하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아와 경험이 분리된 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감정을 억제하게 되고 현재 느껴지는 감정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주변으로부터 고립되는 기분, 즉 비인격화를 겪게 된다. 이런 상태가 쌓이다 보면 정신의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내면 아이를 자유롭게 표출시켜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실이나 트라우마를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면 병이 난다. 자신의 참 자아를 드러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신에게 시간을 주자.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짧게 몇 주 정도만 있으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이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 신뢰가 생기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비밀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내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 치료에서든 그룹 치료에서든 말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상담사와 심리치료사, 그룹 회원들에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물으면 된다. 그렇게 물어도 그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치료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비슷한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고들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분노나 수치심, 죄의식 같은 것이나 아주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자. 그런 감정들이 나쁘거나 부당한 것일까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항상 옳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중간이 없는 사람이 있다. 어찌 보면 좋고 싫음이 분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 아이가 아픈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중간이 없으니 사람을 좋아하면 완전히 빠져들고 미워하면 철천지 원수처럼 완벽하게 미워한다. 이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방어 기제로 분리라고 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생각이 확고해질수록 행동도 극단적으로 하게 된다. 감정이 위축될 뿐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다. 회복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 혹은 흑백 논리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은 오히려 중간적인 위치에 속한 경우가 많다. 회색의 음영도 있고 0이나 10이 아닌 3, 4, 5, 6, 7 같은 중간도 있다.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통제는 집착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통제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고통의 근원임을 잘 알고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대안 중 하나는 항복이다.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내주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저항을 계속하면 고통이 생긴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면 치유 효과는 강력해진다. 이때의 자유는 참 자아의 자유이다.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강력하고 이해하기 힘든 삶의 과정은 계속 진행된다. 삶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다채롭고 즉흥적이며 제멋대로여서 통제할 수가 없다. 하물며 거짓된 자아를 통제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더욱 통제할 수가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자신의 참 자아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치유이다. 참 자아가 되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신뢰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한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감정을 갖고 있으며 감정을 인식하고 왜 그런 감정이 생긴 건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감정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하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감정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세상에 대한 반응이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하면 삶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 감정은 경험이 요약된 것이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기도 한다. 또한 감정은 자기 자신과 타인,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건강한 연결고리가 되어준다. 안전한 사람과 안전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공유, 확인, 공유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타인과 나누고 싶은 감정이 생겼지만 안전한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런 다음 반응을 살핀다.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거나 비판하려 하거나 즉시 뭔가를 충고하려 든다면 더 이상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틀렸음을 따지려 하거나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은 감정을 계속 공유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를 표하고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감정을 공유해도 좋을 만큼 안전하다. 안전한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경청하고 지지해주며 배신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감정은 분명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신과 타인을 알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은 아니다. 감정은 무척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감정에 끌려가거나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된다. 감정의 피해자처럼 굴어서도 안 된다.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면서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을 충분히 경험할 때 행복해진다. 감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겪어내는 것뿐이다. 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려움, 분노, 수치심은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감정적, 정서적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그런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거나 한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 중에서도 특히 슬픔이 그렇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잃으면 충분히 슬퍼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누구나 살아가며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는다. 트라우마는 곧 상실이다. 상실은 원래 갖고 있으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빼앗기거나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상실은 고통과 불행을 낳는다. 슬픔의 과정을 끝마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상실이 클수록 그에 필요한 시간도 더 길어진다. 사소한 것은 몇 시간, 며칠, 몇 주 정도면 충분히 회복된다. 상실의 정도가 크면 대개 2에서 4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슬픔에서 건강하게 벗어날 수 있다. 문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온전하게 슬퍼하지 못할 때가 많다. 슬퍼하려고 할 때마다 슬픔을 부정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슬픔에 대해 절대 느끼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대한 차단막을 만들어버린다. 일단은 자신이 겪은 상실이나 상처를 인식하고 이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것들을 다시 경험한 뒤 슬픔의 과정을 끝까지 겪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위만 겉돌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슬픔의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충격과 놀람, 부정.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강하게 부정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2단계, 극심한 슬픔. 슬픔은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된다. 안절부절 못하며 목적도 없이 방황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활동도 시작하지 못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삶이 해체되거나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혼란스러워한다.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러다 정신질환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진다. 분노, 죄의식,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상실한 대상의 특징, 취향, 성격 등을 떠올리며 슬퍼하기도 한다. 3단계, 상실과 슬픔의 통합.
슬픔이 끝나는 단계이다. 슬픔을 감추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다. 우는 횟수나 강도가 줄어들며 자존감이 회복된다. 하지만 슬픔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 우울증과 신체적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로 상실을 받아들이고 자존감도 낮아진다. 슬픔의 고통을 잘 이겨내려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겪어야 한다.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슬픔은 적극적인 성격을 띈다. 슬픔은 정신적, 정서적인 노동이며 우리를 철저히 소진시킨다.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슬픔의 감정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마음속에 상처가 남지 않는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면 다른 사람과 상처를 공유해야 한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한 번에 한 단계씩 착실히 감정을 표현해보자. 일단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상담사, 심리치료사, 그룹치료의 회원들처럼 안전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아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용기를 내자.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회복 프로그램의 기본은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분리, 시작, 회귀라는 세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자조 모임의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예전에 어떠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은 어떠한가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것을 용기 내기, 공유하기, 참여하기, 다 같이 작업하기로 부른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삶에 혼란을 주고 갈등을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 치료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문제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신의 화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자기 안의 화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슬퍼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몇몇 자조 모임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결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특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홀트, H-A-L-T 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너무 배고프거나 hungry, 화가 나거나 angry, 외롭거나 lonely, 지친, tired 이런 상태를 피하고 싶어 한다. 내면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감정을 억눌러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정확한 의미는 자신을 잘 보살펴서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오랜 시간을 들여 내면 아이를 찾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부모를 절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모가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신의 갈등과 혼란, 감정, 좌절 등을 더욱 깊이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속속들이 경험해야 한다.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은 용기를 내고 안전한 사람들과 자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할 수 있다. 현재의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자주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며 얻지 못한 것들을 슬퍼해야 한다. 때론 몇 달, 몇 년씩 자신의 상처에 대한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경험한 다음에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고통이 지속시키거나 멈추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통을 멈춰야겠다는 선택을 하고 진정으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변화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어릴 때,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스스로도 아무 권리가 없다고 믿게 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도 한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생각해보고 되찾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다음은 몇몇 모임에서 생각해낸 권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개인적인 권리장전. 1. 나는 나의 삶에서 생존권 외에도 수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 2. 나는 내면 아이를 찾고 알아갈 권리가 있다. 3. 나는 슬퍼할 권리가 있다. 4. 나는 내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따를 권리가 있다. 5. 나는 안 된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6.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7. 나는 결정할 권리가 있다. 8. 나는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9. 나는 타인으로부터 내 욕구와 바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0. 나는 나를 깎아내리거나 모욕을 주는 사람과 대화를 끝낼 권리가 있다. 11.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12. 나는 실수를 할 권리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13. 나는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14.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다. 15. 나는 내가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특별한 내가 될 권리가 있다. 16.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섭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17. 나는 두려움, 죄의식, 수치심을 경험하고 벗어날 권리가 있다. 18. 나는 내 기분과 판단력, 내가 선택한 이유에 따라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19. 나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20.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21. 나는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22. 나는 편안해지고 즐겁게 지내며 바보같이 굴어도 좋을 권리가 있다. 23. 나는 변화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24. 나는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5. 나는 친구를 사귀고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26. 나는 학대가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27. 나는 내 주변 사람들만큼 건강해질 권리가 있다. 28.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돌볼 권리가 있다. 29. 나는 모든 상실을 슬퍼할 권리가 있다. 30. 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믿을 권리가 있다. 31.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용서할 권리가 있다. 32.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이 가운데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나는 인간은 누구나 이 권리들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시킨다는 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요소를 합친다는 뜻이다. 치유란 완전함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 새로운 체계가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릴 때는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참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지금껏 걸어온 여정을 미국의 영화배우 포티아 넬슨의 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목 5장의 짧은 자서전. 나는 길을 따라 걷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거기 빠지네. 나는 당황하고 무력하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네.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평생이 걸리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걷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못 본 척하네. 나는 다시 거기 빠지네. 나는 내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네. 하지만 그것도 내 잘못은 아니네. 빠져나가려면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걷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그곳을 보네. 나는 또 거기에 빠지네. 그것은 습관. 나의 눈은 열려 있고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네. 그것은 나의 잘못이지. 나는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걷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그곳을 돌아서 지나가네. 나는 다른 길을 따라 걷네. 사랑은 전능한 존재가 사람을 치유할 때 쓰는 방법이다. 우리 자신도 사랑을 통해 자신을 치유한다. 그룹 치료나 상담, 명상, 기도, 친구 관계에서도 결국은 사랑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된다. 사랑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하고 치유의 힘이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행복과 평안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평온함을 깨닫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없다.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행복을 얻거나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이미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면 우리가 이미 행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회복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겠다는 굳은 마음만 먹는다면 꼭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엄마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은 너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게 되죠. 인간으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겠죠. 그런데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무의식 속에 남아 우리의 행복에 방해가 되므로 그 상처를 끄집어내어 직시하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혹시 당신께서는 무의식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없을 무자를 쓰긴 했지만 우리가 블랙홀을 볼 순 없어도 빛의 휘어짐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의식의 세계, 즉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의식들의 세계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최면이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만 오늘날 최면은 경찰 수사의 한 방법이며 최면을 통해 알아낸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오래전 신문기사를 보니 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목격자를 최면 수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차량 모델과 색상, 일부 번호까지 기억해내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최면은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숨어버린 경험과 정보와 의식을 탐색하는 도구인 셈이죠. 이 외에도 무의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심리학 실험 증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세계는 바다 표면 위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은 깊고 넓은 바닷속 세계와 그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바다 표면이 잔잔해도 내부에서는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강력하고 거대한 해류도 끊임없이 흐르는 등
우리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강하고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바닷속의 유독물질을 찾아내 제거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말하기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고 잘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나 상담 전문가들에게 상처에 대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상담 전문가와 1시간씩 15회 정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거의 질문만 할 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 혼자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내 속의 이야기를 훌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지고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속의 말을 털어놓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정신의학 전문가와의 상담이 건보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1시간에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 좀 유명한 분이면 수십만 원까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으면 건보 처리를 받지만 그 정도로 아픈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그리고 내면의 분노와 상처가 쌓인 분들이 부담 없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전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자살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 숨김없이 안심하고 속내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큰 행운입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란 생긴 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은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정이나 성향, 성격, 재능, 끌림 등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타고나면 이렇게, 저렇게 타고나면 저렇게 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 스스로 그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타고난 사이코패스 등은 예외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스스로 그러한 모습 그대로, 성격 그대로, 욕구 그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에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즉, 자연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삶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석가모니는 살인, 도둑질, 싸움, 거짓말, 술 취하는 것, 이 5가지만 빼고는 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이해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관찰하고 돌아보고 성찰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람직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는데 정신의 마비라는 것입니다. 자아와 경험이 분리되면 정신의 마비가 오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령 불쾌하고 화가 나야 마땅한 상황에서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 평온하고 명랑한 척 연기를 하면 나의 자아는 분노와 화를 겪는데 내가 겪고 있는 경험은 평온과 명랑이 됩니다. 이는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와 분리를 일으키고 이 경험이 곧 정신의 마비를 일으키고 오래가는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내 자아의 상태와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일치하도록 살아가야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욕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모든 분들이 욕먹을 만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욕먹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 장수하는 사람들은 욕먹을 짓을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욕먹는다는 것은 크게 보아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면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장수합니다. 그런데 남 배려 잘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나의 욕구와 욕망이 있어도 남 눈치 보느라 그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면엔 늘 스트레스가 잠재되어 있죠. 이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아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끌림대로 마음대로 사는 분들은 어차피 남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마음이 늘 태평하고 평온하며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오래 삽니다. 이기심과 자기 욕구에 충실하다는 특성이 분명 수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하기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오래 살기만 한다고 해서 의미 있고 좋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장수는 좋은 것이지만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지는 않는 것처럼 오래 살기만 했다고 해서 그 삶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날마다 일신울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바람직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이 책에 홀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홀트, HALT는 영어로 멈추다, 중지하다 라는 뜻이 있죠. 일반적으로 홀트는 hungry, angry, lonely, tired의 약자로 배가 고프거나 화가 났거나 외롭거나 지쳤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배가 고플 때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가면 과잉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땐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가지 말라는 말도 있죠.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연인을 구하려 할 때도 역시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홀트의 개념은 원래 자아와 경험이 분리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중지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내면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욕구와 좌절과 상처를 잘 보살핀다면 더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줄 수만 있어도 상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것은 쉬운 듯하지만 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선행과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 대화할 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